자, 이제 챕터 1이 끝났고요. 챕터 2로 갑니다. 자, 챕터 2 보면은 이제 미생물의 세포 및 기능이 나오죠. 이제 요거 이제 기능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세포학적 특징부터 봅시다. 자, 지구상의 생명을 가진 미생물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며 생물체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뭐다? 세포입니다. 셀이에요, 셀. 자, 그런데 숫자가 하나면 뭐겠어요? 단세포. 여러 개다 그러면 다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세균과 효모는 단세포 미생물이고 곰팡이는 다세포 미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용어냐에 따라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핵세포, 진핵세포 하면은 세균은 원핵세포, 그다음에 효모, 곰팡이는 진핵세포, 그죠? 또 단세포, 다세포 하면은 효모랑 곰팡이, 아니 효모랑 세균은 단세포, 그다음에 곰팡이는 다세포, 이렇게 각각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포는 종류에 따라서 원핵세포인 프로캐리오틱 셀과 진핵세포인 유캐리오틱 셀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어요. 자, 그리스어인 이 프로라는 뜻은 비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캐리온이라는 건 뉴클레어스, 즉 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진핵세포 하면 유캐리오틱 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름에서 이미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고 있어요. 원핵세포는 뭐냐면 원핵세포로 가진 미생물은 약간 진화가 덜 됐고, 그죠? 크기가 조그매. 또 세포 소기관과 핵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원시적 형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하등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세포와 같이 고등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진핵세포는 진화 정도가 크고 세포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들을 우리가 그냥 소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엽록체, 뭐 소포체 이런 것들은 다 소기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자, 원핵세포로 구성된 미생물의 종류에는 누가 있었냐?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세균 하면은 예를 들어 진정세균, 또 고세균, 누구 있었죠? 남세균, 남세균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남세균, 그리고 방성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하고 원핵세포로 구성됐다. 또 진핵세포로 구성된 미생물은 뭐가 있겠어요? 진핵세포로 구성됐다 하면은 곰팡이, 효모, 그죠? 버섯, 그다음에 또 조류, 원생동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전자인 DNA를 싸고 있는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없으면 원핵세포, 있으면 진핵세포라고 한다라는 부분도 또 다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시면 지금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DNA가 이렇게 뭉쳐져서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핵양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핵이 어딘가요, 선생님? 여기입니다. 여기 구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핵이에요. 근데 지금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소개를 보여주고 이제 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핵하고 정확히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는 애는 진핵, 진짜로 핵이 있어.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처럼 핵양체, 핵의 형태가 있어라고 하면은 원핵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서 자, 원핵세포부터 봅시다. 첫 번째,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온 것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어 이름으로 해놨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는 한글 이름도 있으니까 영어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책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선모와 선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은 달라요. 그래서 선모와 선모 차이점이 다른데
이 아이들을 책마다 이 선모를 선모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그 책을 참고해서 냈어요. 근데 꽤 많은 책에 선모가 선모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필리 뭐 이렇게 너는 뭐 뭐지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핀브리에나 필리라고 되어 있을 때 앞에 선모라고 있지만 그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도 한글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 좀 찾아보고 다른 그림 하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주는 자료는 그림이 예쁘면서 글자까지 정확하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제 핵부터 봅니다. 원핵세포에는 핵양체가 있는데 원핵세포에는 핵막으로 구성된 핵이 없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이 없다. 그렇죠? 자, 핵이 없기 때문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막이라는 것도 없을 거고 핵봉도 없을 거고 핵질도 없을 거고 핵 속에 있는 인도 없습니다. 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신 핵양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세균의 DNA는 핵막이 없으므로 세포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질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세포질입니다. 자, 세포질은 말 그대로예요. 세포가 있잖아.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세포질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뭐예요? 세포막이겠죠. 세포막 안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세포질. 영어로는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양체가 왜 핵양체냐? 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질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세균의 DNA는 고리 모양의 환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체 길이가 1mm로 세균 세포의 1000배에 해당할 만큼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헷갈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핵양체를. 핵양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모조멀 DNA 또는 박테리얼 DNA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중요한 친구인데요.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데 우리 있잖아요. 실뭉치를 막 있는데 이거 쫙 풀었어. 길이가 세균의 1000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뭉쳐져서 요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염색체 DNA가 이 크로모조멀 DNA 또는 박테리얼 DNA가 세균의 DNA예요. 이 DNA가 응집해서 양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뿐만 아니라 핵과 결합된 히스톤 단백질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더 추가. 히스톤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말려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히스톤은 뭐냐면 자, 이 그림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진핵세포에서 설명하려고 더 자세히 하려고 한 건데 여기에 이거 뭉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이게 히스톤이에요.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스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또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DNA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원핵세포에는 그게 없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톤도 없다라는 거 차이점 구분해 둡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근데 세균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 세균성 염색체인 박테리얼 DNA 외에도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작은 고리 모양의 DNA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네요. 플라스미드. 자, 플라스미드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는데 자, 이 친구는 플라스미드는 우리가 위생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누구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유전자 변형식품 할 때 GMO 할 때 그 아그로박테리움에다가 유전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유전자 예를 들어 뭐 제초제 내성 유전자에다 찡겨.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아그로박테리움 안에다 집어넣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조합 DNA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이 플라스미드를 이 엄청 길잖아요. 얘는 안 건드리고요. 요 조그마한 이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균은 뭐냐면 굉장히 하등하지만 요 따로 이런 플라스미드라는 거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촌스럽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야 쉬워지니까. 이런 고리 모양이 있어서 이 아이가 뭔가 변이를 일으킨다거나 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전자를 거기다 넣어서 얘는 스스로 혼자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세균의 유전 정보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며 독소의 생성, 항생제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인간이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자기 복제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전공학에서는 제한 요소로 처리하면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벡터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살짝만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 세균 안에는 플라스미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인간이 유전자 재조합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분자생물학 뒤쪽에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GMO와 관련해 갖고 무르지 않은 토마토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할 건가? 아니면 뭐 지초대 늘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세균을 이렇게 뜯어요. 세균을 뜯어가지고 플라스미드만 쏙 빼내요. 그러면 이렇게 쏙 빼냈다. 빼낸 다음에 제한 요소라는 게 뭐냐면 가위예요. 가위. 그래가지고 가위를 자른 다음에 여기를 양쪽으로 잘라버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찡겨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 다른 뭐 유산균이다. 균에다. 이건 처음에 고초균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유전자를 예를 들어 이 유전자는 사실은 다른 미생물의 플라스미드 일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새로운 곳에다 옮겼죠? 그러면 운반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유전자 운반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미드지만 얘를 빼내서 다른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데 이용하면 벡터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형질 전환할 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실험실 있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막 갑자기 새록새록 확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가지고 플라스미드 막 뽑아내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반하는 게 벡터다. 이거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벡터 살짝 설명해줬고요. 자, 2번 보세요. 세포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세포질 봅시다. 세포질은 방금 선생님 설명했죠.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세포막 안쪽에 존재하는 물질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토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당연히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곳이 세포질입니다. 자, 세 번째 리보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보솜 중요합니다. 자, 리보솜은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밑줄을 그어 놓고요. 첫 번째 리보솜에 대한 특징, 단백질 합성 장소다. 리보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거하고 그림 보는 거 굉장히 달라요. 여기 보면 약간 뭐랄까 아이클레이로 두 개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보면 large sub unit, small sub unit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두 개의 서브 유닛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리보솜 안에 있는 RNA다라고 해서 우리가 RNA 종류에는 tRNA, mRNA, rRNA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rRNA가 존재해요. 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지금 우선 정리를 해두세요. 단백질과 rRNA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작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원핵세포 타임이니까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얼마냐? 70S입니다. 70S인데요. 이 라지가 얼마냐면 50S고요. 이 스몰이 30S인데 결합을 시키면 70S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80S예요. 그래서 40하고 60하고 얘가 60, 얘가 40 한데 결합해서 80S가 되는 게 진핵세포고 원핵세포는 70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 봅시다. 자, 세포막은 중요합니다. 세포막. 결국 나중엔 다 중요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생화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세포의 이런 구조 이런 거 보면 되게 신납니다. 저는 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잘 기억해둘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림도 한번 쫙 그려보고. 자, 세포막 가겠습니다. 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기억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세포막은 어떻게 쓰냐면 이중층의 단일막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막이라는 표현의 구조들이 조금씩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세포막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세포막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러면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켜주는 게 막이죠. 막인데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질 이중층. 금방도 이중층의 단일막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그림 한번 더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선 지질 이중층이라고 했죠. 이 지질이에요. 요거 여기 있는 이렇게 콩나물처럼 있는 친구를 확대해 놨어요.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다리가 2개 있네요. 요렇게 있는 친구 이름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자, 인지질이고요. 인지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인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 뭐냐면 글리세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가 요 인산까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게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다리 부분이 소수성이고요. 요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지금 막 있죠.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머리가 막의 내부와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방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소수인 지방산은 막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친수 양쪽은 막의 내부와 막의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막의 외부에는 뭐가 있겠어요? 혈액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이 존재하잖아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이쪽도 친수고 이쪽도 안쪽도 친수인데 가운데는 친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운데까지 친수가 있으면 막이 흐물흐물 하겠죠. 근데 딱 소수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이 지질의 이중층이다. 자, 이중층은 누가 기준이에요? 지질이에요. 인지질이 이중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고깃덩어리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요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사실 여기 중간에 콜레스테롤도 있고 여기 보면 당도 있고 그죠? 약간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우리 막에 다 있어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당은 안테나 같은 거 인지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것만도 1시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자세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우리는 이제 생물은 아니니까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이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중층 해결했어요. 지질 이중층 단일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원핵세포의 여기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요. 막이 한 층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 진핵세포에 가서 핵막을 이야기할 건데요. 핵막은요. 막이 하나 있고 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중막이에요. 그죠? 근데 핵막은요. 각 층마다 여기가 다 이렇게 이중층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것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크게 그려야겠다. 되게 크게. 하나의 막 자체가 이렇게 이중층이고 두 안에 있는 내막도 이중층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핵막은 이중층의 이중막이에요. 근데 세포막은 이중층의 단일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모든 막 구조는 이중층이에요. 이중층이 아닌 막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단일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바깥에는 친수고 안에는 소수면 여기에도 다 물이 많은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층은 다 동일한데 막이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단일막 설명했고 단백질 이중층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이런 거. 자, 이 막은요. 세포막은요. 얘가 가만히 딱 고체처럼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계속 봉봉봉봉 움직여. 왜냐하면 이 막을 통해서 여기 통로도 있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사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 움직인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처럼 단백질이 있다.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은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예요. 아무나 들여보내지도 않고요. 한번 들어온 애를 아무나 내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나 투과시키지 않아요. 아무나 투과시키면은 우리는 금방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까탈스럽게 이 친구가 판단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물질 교환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접혀서 생긴 부위인 메소솜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막이 접혀서 생긴 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갖고 온 그림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냐면 막이 훨씬 더 이만큼 길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진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호흡기구가 있어요. 근데 원핵세포에는 호흡기구가 없죠. 그럼 누가 호흡을 하냐면 이 세포막이 호흡을 해요. 그 호흡을 담당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있는 애보다 더 길면 더 많이 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소좀, 여기 이름이 이런 굴 안으로 쏙 들어간 부분이 이름이 뭐냐면 메소좀입니다. 이 메소좀이 존재해요. 메소좀이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호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원핵세포는 이런 세포막이지만 이 메소좀의 기능 중에도 이 호흡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설명했고 밑에 쪽에 보시면 선택적 투과성으로 물질 출입을 제한하고 진핵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대신해서 수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막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 기능도 하고 구분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실은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만으로도
수업을 거의 1시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을 하고 약간 상식 개념? 상식 개념 안 할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능동수송, 확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물질의 이동 있잖아요. 거기 개념 하나만 선생님이 되게 제가 나를 예전에 생화학을 가르칠 때 이 개념이 되게 재밌었다고 애들이 많이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적어두시면은 삼투압이 뭔지, 확산이 뭔지, 능동수송이 뭔지, 촉진확산이 뭔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우리 그 세포의 원형질이 파괴되는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 이런 수송, 물질의 수송에 대해 수송은요. 수동수송하고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능동수송이 나눠져 있거든요. 능동수송. 자, 그러면 이 수동수송에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촉진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수송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삼투. 우리가 삼투압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개념 한번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자, 그럼 확산은 가장 쉬워요. 이건 뭐냐면 자연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움직여요?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촉진확산은 마찬가지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요. 그런데 왜 촉진확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했을 때 언덕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자, 언덕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위에 제가 있어요.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쭉 내려가요.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확산은 그런 개념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쵸? 그때 다른 친구 A가 나타납니다. 뭘 타고 나타났냐? 비료푸대를 타고 내려갑니다. 비료푸대 말고 또는 이렇게 우리 썰매장 같은 데 가면은 뭐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썰매장을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거하고 자, 이 A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썰매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촉진확산이 이 확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운반체를 가지고 있어요. 운반체, 그러니까 사람은 문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반체를 가지고 있어서 타고 내려오면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대신 이 친구는 에너지인 ATP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 이미 높은 곳에 올라와 있거든요.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수송은 어떤 개념이냐면 반대 개념입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 B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자, B라는 친구는 반대로 여기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에도 높은 곳 올라갈 때 힘들죠. 그래서 뭘 타고 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그죠, 오토바이.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냐면 말 그대로 운반체가 필요하죠. 운반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뭐 있어요? 부릉부릉.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라고 해야 되나? 기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TP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가게 돼요. 왜?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말 그대로 자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타고 올라가지만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를까요? 능동수송이 제일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는 촉진확산, 그 다음에는 확산. 이런 순서대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능동수동, 능동수송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몸에서 음식물이 영양소가 들어가면 영양소의 특징에 따라서 촉진확산으로 가는 영양소가 있고 능동수송으로 영양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3투는 뭐냐면 똑같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게 되는데 누가 움직이게 되냐면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용매가 움직여요. 그럼 이건 다들 용질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용매가 움직이는 걸 삼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 이러면은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배추 절이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줬었죠. 그래서 배추 절이면 농도가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배추.
밖에 소금물은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로 가게 되죠.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막을 이용한 물질 수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포막, 캐쿠, 세포벽을 보겠습니다. 자, 세포벽은 이제 셀월이라고 하죠. 그러면 막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 위에 있죠. 여기. 그래서 세포막 위에 요렇게. 자,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세포막은 요 안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생물의 세포를 외부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구조가 세포벽이에요. 이거 우리가 월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이고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 집에 그냥 무슨 마당에 그냥 막 살지 않잖아요. 우리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집 위에 다시 뭘 쳐요? 담을 치죠. 우리 집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담을 치잖아요. 이런 담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계적 충격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고유의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벽은 좀 더 이제 기계적 손상, 기계적 충격에서 좀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과 벽이 있는데 세포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세균이나 세포 하나가 밖에 있는 얘가 좀 더 고농도고 얘가 좀 더 저농도고 이 농도에 따라서 쉽게 바뀌게 되면 막 물이 빠져나가다 들어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상태면 막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 그 밖으로 벽을 쳐가지고 밖에 있는 그 물의 환경이나 자기 요건에 따라서 쉽게 막 잘못하면 우리가 그 염장할 때 균의 원형질 분리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원형질이 뭐냐면 세포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외웠죠. 위생 때는 우선 5개가 4개를 외워야 되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투에 의한 것이고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예요. 말 그대로 소금을 치게 되면 이 원형질 막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은 영향을 받게 돼요. 벽은 이제 최소한까지 지켜주는데 그것도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지켜준 역할을 하는 거죠.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벽의 조성에 따라서 gram 양성균과 gram 음성균으로 나눕니다. gram 양성균의 경우에는 우리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음성균보다 되게 단순한데 양성균은 단순한데 되게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또 그람 염색할 때 자세히 구조를 더 많이 배우게 됐지만 잠깐 보시면은 이 아이가 보시면 그람 이제 여기가 양성균이고요. 여기가 음성균이고요.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펩티도 글리칸이 이렇게 넓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라색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라색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죠, 단이.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단순한 구조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막고 있고 그람 양성.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펩티도 글리칸층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만 있죠. 그래서 이 펩티도 글리칸층 여기 보세요. 딱 한 줄밖에 없죠, 보라색이.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멤브레인이 있어요. 외막. 외막이 하나 더 존재하는 구조로 있는 게 그람 음성균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이 친구가 더 강할 수 있지만 또 말했죠. 이 세포벽에 이 펩티도 글리칸층을 예를 들어 끊어버린다거나 녹인다거나 하는 게 라이조자임이라던가 페니실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라이조자임 이건 식화에서 가르쳤나? 식화에서 가르쳤던 것 같은데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항균작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이 라이조자임의 효과가 더 좋은 건 누구냐면 그람 양성균이에요. 음성균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이 펩티도 글리칸층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외막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각각의 구조의 차이와 특징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게 됩니다. 세균 벽에는 펩티도 글리칸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포벽은 리소자임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자, 그람 양성균은 더 많은 양의 펩티도 글리칸을 함유하고 있고 그 이외에 테이코산,
아미노당류, 단당류를 함유하고 있고 뮤코 단백질도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테이코산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테이코익 엑시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것도 테이코인산이고 요렇게 있는 것도 테이코인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벽 테이코인산, 요거는 리포 테이코인산인데 누구한테만 있다? 그람 양성균에만 있어요. 그림을 없네요. 분명히 어제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테이코인산이 벽에 있느냐 리포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그람 양성균, 음성균 그 염색할 때 선생님이 그 그림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테이코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음성균에는 뮤코 단백질로 된 내층과 지질 다당류, 리포 단백질로 된 외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외층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외막이에요. 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코산은 없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세포막이에요. 그럼 세포막은 둘 다 동일하게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위에 펩티도글리칸, 얘는 펩티도글리칸 하나, 그다음에 외막 하나라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보면은 여기가 외막이에요.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EIM, 이너 멤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너 멤브레인 위에 펩티도와 그다음에 사실 약간 뜬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아우터 멤브레인의 구성 요소 잘 보세요. 리포프로테인이 뭐예요? 리포 단백질. 여기 써져 있는 거 리포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다당류 LPS거든요. LPS 여기 써져 여기 LPS. 여기 전체가 다 LPS예요. 여기. 그걸 설명해 주려고 여기 본 건데 여기 LPS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지질 다당류라고 되어 있는 게 LPS예요. 그 다음에 이제 뮤코 단백질로 된 내층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리포 단백질을 잘 보시면 자, 리포 단백질을 보시면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냐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외막과 펩티도글리칸을 연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중에는 이제 여기다. 여기가 리포 단백질이고요. 이런 친구는 뭐냐면 포린이라고 해요. 이름 포린. 잘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구조 보시면은 우리 그림에는 지금 리포 테이코산 있고 셀월 테이코산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썼거든요. 벽에도 있는 것도 있고 리포 테이코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에 보면은 펩티도글리칸하고 그 다음에 이 외막을 연결하는 건 누구다? 리포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리포 단백질의 기능은 펩티도글리칸과 외막을 연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음성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 LPS를, 지질 다당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설명은 대충 한 것 같은데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지질 다당류가 풍부하며 외막을 지질 다당류층 LPS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잘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크게 알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구성이 있는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그람 음성균은 테이코산이 있다. 그러면 이미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포벽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PS라던가 포린이라던가 막 이런 설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음성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기본 중에 다 헷갈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다 놔둬도 뭐냐면 그람 양성균과 제일 중요한 거는 펩티도글리칸이에요.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이 있을 때 지금 선생님이 흰색으로 그은 게 뭐예요? 이건 세포막이죠. 이 흰색은 똑같이 세포막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핑크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펩티도글리칸이에요. 그리고 그람 양성은 펩티도글리칸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 음성은 뭐냐면 딱 한 줄이에요. 이렇게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어디 갔지? 아, 나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음성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더 뭐가 있다? 외막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음성균과 양성균 차이점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 설명. 요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성 성분까지 기억해두면 좋겠고 거기에 더 나가서 각각의 기능까지 알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나는 너무 헷갈린다 하면은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현막이 나옵니다. 자, 현막, 우리 위생에서 되게 많이 외웠던 친구 중에 하나죠. 현막은 뭔가 봅시다. 세균 중에는 세포벽의 외측에 점질층을 형성하는 균이 있으며, 점질층이 발달하면 진하고 견고한 단단한 막과 같이 된 것을 현막 또는 캡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현막 또는 우리가 점질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에 그림 중에 잘 보세요. 캡슐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 그죠?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지금 캡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캡슐이 이렇게 싸고 있죠. 이 캡슐이 현막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 현막과 점질층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곳에 있는데 점질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조금 느슨하고 덜 구조적이고 좀 엉성한 친구고 현막은 되게 단단하고 견고한 막으로 된 것을 현막이라고 해요. 캡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막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세포벽의 일부가 아니에요. 세포벽의 외측, 외부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싸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세포벽 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세포벽의 바깥쪽 또는 외부에 있는 게 현막이고요. 자, 이 현막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점질 물질인 단백질과 다당류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막은 주로 다당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막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병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독성을 우리가 영어로는 바일런스라고 하거든요. 병독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걸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탄저균이라던가 이런 뭐 폐렴구균 같은 이런 균들의 현막이 병독성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게 현막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줄 보세요. 현막을 제거해도 세균의 생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 뭐냐면 생육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죠. 생활의 필수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현막이 있어서 보호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다음번부터.